안녕하세요. 참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여튼 가을의 한 복판에서 또 우리 청소년 시집 읽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22일 날입니다. 오면서 아주 들판이 어떻게 그 초록에서 황금 들판이라고 하는 노란색으로 넘어가는지 저 신만이 슬로우 모션으로 색의 변화를 표현하는 그런 장관의 들판 사이를 나락 익는 냄새도 맡아가면서 왔습니다. 길을 이렇게 이제 오는데 한 번은 이제 지게차가 앞에 계속 와요. 그래서 저기를 가로질러서 앞장서서 갈까 하다가 지게차의 속도로 한동안 이렇게 뒤따라오면서 천천히 풍경을 좀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렇게 가다가 늦겠다 싶어가지고 은하벌 오는 즈음에서 이제 살짝 추월을 해서 앞에 갔더니 이번에는 거대한 트랙터를 실은 차가 앞에 가는데 그거는 추월하기도 더 어려울 정도로 가로가 좀 넓어서 오늘은 천천히 오는 그런 날이구나. 이제 하여튼 풍경이 아름답게 보이고 하늘의 뭉게구름이 아마 봄부터 연습한 그 어떤 자태를 최대한 뽐내는 듯한 그러한 가을 복판입니다. 이 시간에도 또 수도 없이 많은 그 학부형님들, 어버이들은 집안에 또 골칫덩어리 중2, 중3, 고1을 놓고 속을 썩으시고 또 엄마 아빠 때문에 또 속상한 청소년들도 있겠죠. 세상은 갈무리의 계절이 왔지만 마음이 전혀 갈무리가 안 되는 어른들과 청소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고민과 갈등을 좀 내려놓고 시를 좀 저와 함께 읽어가면서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요즘에 그 환절기이기 때문에 약간 그 콧목 소리가 나는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 목소리가 섹시하다고 하고 좀 다른 느낌이에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 아프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요즘에 거의 100% 환우로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나를 물로 봅니다. 요즘에 물로 본다. 우리 집 가훈은 상선약수다. 여기 텔레비전 화면에 시를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물로 본다. 이정록. 우리 집 가훈은 상선약수다.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단다. 물은 스스로 낮은 데로 흐르며 목마른 뿌리를 적신단다. 더럽고 후미지고 움푹 파인 자리에 몸을 두며 서로 다투지 않는단다. 나는 물처럼 살겠다고 다짐해왔다. 그래서일까 선행상을 많이 받았다. 세상을 눈이 아니라 눈물로 보기 때문이다. 난 거의 물이 된 것 같다. 물당번도 칠판 물걸레질도 내 몫이다. 친구들도 나를 물로 보는 것 같다. 때로는 속에서 천불이 나기도 한다. 하지만 상선약수. 어느새 가슴에 샘물이 출렁인다. 내 장래 희망은 소방관이다. 나는 커다란 물통이니까. 물을 잘 다루니까. 이런 시인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 친구의 그 학교에서나 또래 집단 속에서의 그 위치가 포지션이라고 그러죠. 네. 상당히 리더급은 아닌 것 같죠.
좀 이렇게 천덕꾸러기, 아이들의 놀림거리 이럴 것 같고 마음은 물렁물렁하고 순둥이 같은데 대단히 긍정적이죠. 너 몇 살이야? 예, 저 38입니다. 정말 아무리 저를 한 이렇게 겉보기에는 한 20살로 보여도 저 정말 38이거든요. 저 정말 동안이죠. 아니 우리 아들하고 친구인 줄 알았어. 아드님이 몇 세? 43인가? 그래요. 이 순간에 어떻게 생각해? 아, 내가 지금 내 얼굴을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잡법 계열 있잖아. 세상에나. 대구의 아드님도 그렇게 동안이세요? 이렇게 그 관점을 조금만 바꾸면 반대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친구들은 나를 물로 보는 게 정말 우리 집 가운데로 나는 정말 낮은 데로 임하고 겸손하고 목마른 뿌리를 적시는 그리고 성장을 돕는 이런 어떤 귀한 역할을 하는 성품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또 몸에 천불이 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집이 가지고 있는 가운데로 생활하고 있구나. 우리가 제 자세라고도 하고 태도라고도 하는데 이게 약간 미세한 차이는 있죠. 저 사람 태도가 좋아, 저 사람 자세가 좋아 이럴 때 같이 좀 태도는 도덕적, 가치적 이런 거라면 자세는 신체적이고 또 폼 이런 거잖아요. 태권도 준비! 자세가 좋은데 이러지. 태도가 좋은데 이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의 어떤 자세 또 몸의 태도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궁극적으로는 이기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이기기도 하고 또 상대방의 폭력적인 어떤 다가옴을 이렇게 무화시키는 그런 해도 안 되니까 그냥 항상 웃으니까 욕하는 일이 더러워지는 거죠. 지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로 선한 사람이 사실은 없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는 것 어떨까 생각이 돼요. 참 남에게 따뜻한 물이 되어주고 또 자기 자신한테는 막 불같은 호령을 해서 추상 같은 이성적인 결단을 탁 내리고 남에게는 좀 부드럽게 대하고 이런 게 참 최상인데 외유내강이라고 그러죠. 바깥 사람에게는 부드럽고 나 자신에게는 혹독하리만큼 철저하고 강한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그러한 인격 도야가 처음부터는 잘 되지는 않지만 그런 것이 옳다는 것을 어른들이 보여주고 계속 얘기해주고 이런 것들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집안에서 부모 역할 중에 하나가 구체적 사건, 시간, 그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그것만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두루뭉술하게 아이고 너 나중에 장군감이요 이렇게 야 너 코가 참 멋지다 야 어떡하니 눈썹이 야 멋있다 야 너는 정말 마스크 쓰고 다니는 이 시대에 가장 손해보는 게 널 것 같아. 넌 가릴수록 아주 정말 나 어쩌다 밥 먹을 때 너 이렇게 마스크 벗은 모습 보면 너무 감동적이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지금은 몰라도 한 10년 후쯤 되면 네 얼굴도 통해. 이렇게 말을 드러운술하게 하면 안 된다 생각을 해요. 꾸짖는 것도 똑같습니다. 칭찬하는 강화도 꾸짖는 것도 구체적인 어떤 한 사안만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좀 아쉬웠어라든가 좀 더 잘했으면 좋겠어 이래야 되는데 그 하나를 딱 보는 순간 어른들의 잘못된 점이 뭐예요? 다 아울러서. 예,
몽창. 그래. 과거, 미래, 희망, 깡그리. 야, 너 같은 놈 때문에 세상이 어두워. 어른들이 하는 농담 중에 참 나쁜 농담이 있어요. 너 때문에 새끼야, 너 같은 놈 때문에 통일이 안 돼. 아니, 국가 분단을 누가 시켰어? 어른이 시켜놓고 왜 잘하는 애한테 너 때문에 통일이 안 된다고 이런 말을 한다거나. 어? 야, 너 같은 놈 둘만 모이면 아침에 해가 안 뜰 거야. 깜깜해, 미래가. 살기 싫을 것 같아. 이런 식의 그리고 평상시 이런 어른들이 말도 잘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그런 순간에만 결정적으로 비유를 잘해. 어? 쓸데없이. 아니 문학적이야. 절망을 저렇게 잘 표현할 수가 있을까? 참 너는 돌이라면 돌뿌리 같은 존재야. 모든 사람을 넘어뜨릴 거야.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잖아. 너는 돌뿌리를 캐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돌뿌리를 치울 사람이야. 참 네가 있으면 세상이 환해져. 아마 하느님도 하루 종일 어려울 텐데 간혹 내 얼굴을 보고 기분이 좀 좋아질 거야. 이렇게 얘기해도 얼마나 좋은 비유가 많은데, 아이고 참 앞날이 걱정된다. 누구 만날라나 참 그 여자도 참 인생 불쌍하다. 에? 어떻게 누가 태어날라나 참 너를 부모로 둔 자식은 어찌어찌 막 이런 거. 그래서 긍정적인 태도, 다시 요약을 하면 개인에게는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청소년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것. 두 번째는 어떠한 사안을 꾸짖거나 칭찬할 때 매우 구체적인 그 지점을 잡아서 칭찬은 크게, 꾸짖음은 작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제가 이제 물을 가지고 쓴 시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우리 동네에 여기 삼준산이라고 있죠. 가까이에 삼준산 들어보셨어요? 가곡저수지 들어봤죠? 네. 거기에 보면 광산 있는 산 있잖아요. 돌캔산. 그 뒤가 삼준산인데 그 가곡저수지에 가면 뭐 어죽하는 집 막 이런 집 있죠. 미꾸리팀 뭐 이런 거 하는 데 있는데 그곳이 그 계곡물이 되게 깨끗해요. 그래서 이제 도시하고 좀 멀리 떨어져서 사람들이 많이 안 가지만 한번 거기 피서를 간 적이 있어요. 피서. 할머니 돌아가신 할머니하고 할머니가 버선을 벗고 아마 계곡물에 처음 발만 살짝 이렇게 가셨는데 너무 그날 인상적이었어요. 아주 한여름이었죠. 수박 같은 거 가지고 이제 갔는데 할머니가 그 물에 탁 내려가서 첫 마디가 이었어요. 아이고 물 좀 봐. 아이고 날씨 좀 봐. 아이고 이런 날 하루 종일 빨래나 했으면 좋겠다. 아니 피서를 왔는데 맑은 물을 보고 맑은 하늘을 보니까 저 맑은 물에 하루 종일 빨래해서 저 맑은 하늘 밑에 그 묵은 이불 호청 이런 것들을 빨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당신의 그 말씀이나 생각은 정말 그냥 몸 안에서 나온 진심의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우친 게 있죠. 할머니는 이런 날은 노동을 생각하는구나. 날씨가 좋으면 어디 야외에 가서 김밥 싸갖고 놀아야겠다. 놀이공원 가야겠다. 이런 어른들 생각하고 달리 오늘은 들판에 나가서 일하지 말고 또 뭐 고추밭에 가서 일하지 말고 콩밭에 가서 일하지 말고 논에 가서 일하지 말고 이런 날은 들일 하지 말고 집안일을 하는 날이구나. 그러니까 둘 다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으면 병이 도진다고 그랬어요. 우리 할머니가. 아유 며칠 비 와가지고 일을 안 했더니 아주 이쪽 저쪽 안 아픈 데가 없다. 그러니까 장마도 몸이 아파서 빨리 개길 바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 할머니의 모습입니다. 몇 번 제가 소개를 했기 때문에 낭송은 우리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세수.
세수, 빨랫줄처럼 앞마당을 가로질러 꽃밭 옆에서 세수를 합니다. 할머니는 먼저 마른 개밥 그릇에 물 한 모금 덜어주고 골진 얼굴 뽀독뽀독 닦습니다. 수건 대신 치마 걷어올려 마지막으로 눈물 찍어냅니다. 이름도 뻔한 꽃들, 그 새순물 먹고 이름을 색칠하고 자두나무는 떫은 맛을 채워갑니다. 얼만큼 맑게 살아야 내 떼국물로 하늘 가까이 푸른 열매를 매달고 땅이 꽃그늘을 적실 수 있을까요? 아, 이쁘다. 참 우리 할머니 그 양 찌그러진 세숫대야, 우리 집에 세숫대 2개 중에서 좀 못난이 세숫대야를 들고 꽃밭 옆에 있는 요만한 바위가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다 올려놓고 세수를 하시는데 할머니가 물 담아갖고 가는 사이에 마당에 말줄임표가 쭉 생겨. 이 양은 그 세숫대에 빵꾸가 나가지고 구멍이 났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 가벼워. 그래서 태풍 부는 날 거의 어디가 있느냐면 얘가 외양간에 가 있어. 그래서 소가 밟아가지고 밟은 놈을 피고 밟은 놈을 펴가지고 그 접혔던 부분이 닳아가지고 구멍이 났어 조금. 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면 물이 쭈글쭈글 새. 그러면 그 물 얼마 벌써 3분의 1은 줄었는데 그 사이에 그놈을 마른 손으로 이렇게 해죠. 이제 이게 손우물이라고 그래. 이런 걸 이 손우물을 만들어서 손으로 우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떠서 개밥그릇에 가서 이렇게 떠갖고 가서 요거만 딱 이렇게 벌리면 밑으로 쏙 빠지잖아요. 이렇게 해주던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개하고 자두나무. 왜 자두나무만 그 할머니 그 물 줘요?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물어봐주랬다. 야, 저기 있는 진달래, 저기 너들 밥 주냐? 열매 주냐? 얘 자두나무 그래도 한여름에 자두 익어가지고 너네들 2개씩 5개씩 3개씩 따먹잖아. 저기 저 개. 그 다음부터는 생략하시오. 네. 개도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차가 개, 그 다음에 자두나무는 떼껍데기 물. 중요한 순서대로. 그 나무 베어낸 그 그루터기 자리가 우리 집 앞마당에 있어요. 이제 그 자리에서 할머니가 되게 고우실 것 같아. 정말 이런 표현으로 봤을 때 정말 고운 날. 뭐라 그러죠? 만약 신이 우리 집에 셋이 있다면, 선생님이 3분이 계시다면 우리 큰할머니는 말 없음표야. 왜냐면 실세를 다 잃어버렸잖아. 후처의 큰아들이 자기를 모시고 있잖아. 자기 딸만 계속 낳아서 다 북한으로 어딘가로 다 시집 가버리고 자기만 남았잖아. 신랑도 돌아가셨잖아, 할아버지가. 그리고 후처인 우리 할머니하고 둘이 있으니까 실세가 없지. 그러니까 친무, 그 다음에 우리 할머니 아주 인자하기 이를 데 없으시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 이렇게 3명의 신이 있었는데 아마 우리 노자, 공자, 맹자 정도 계셨다고 생각하는데 좀 우리 어머니가 좀 이렇게 맹자에 가까운 정치적인 어떤 색채가 좀 있으신,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던. 제대한 삼촌이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대동쌈에서 물을 길어오는 것이었다. 혈기왕성한 삼촌에게 안악들의 수다와 웃음소리가 넘쳐 흐르는 공동 우물터는 얼마나 불편한 곳이었을까. 엉덩이 실룩거리면서 물지개를 져 나르는 일은 얼마나 뒤통수 따가운 일이었을까. 우리 집 앞마당에 샘이 생긴 이유다. 고정 도르래 하나와 산만으로 우물을 판 삼촌 덕분에 우리는 물을 실컷 쓸 수가 있었다. 그 샘터에는 2개의 세숫대야가 있었다. 합그림이 고상한 스테인리스 세숫대야와 찌그러지고 구멍난 양은 세숫대야였다.
세수보다는 온갖 굳은 일을 하는 일꾼이었던 양은 세수대야는 옥수수 껍질을 담던 쓰레기통이었고 젖은 걸레를 담고 있던 쉰내나는 늑다리였다. 할머니는 꼭 볼품없는 양은 세수대야로 세수했다. 늙은이는 늙은 걸로 닦아야 해. 샘터는 젊은 것들에게 양보하고 당신은 토끼장 옆 토방 끝자리로 늑다리 세숫대야를 들고 갔다. 구멍난 양은 세숫대야가 마당에 긴 물방울 목걸이를 찍었다. 할머니는 먼저 마른 개밥 그릇에 쇠순물을 덜어주었다. 당신의 골진 얼굴보다 헐떡이는 어미 개의 목마름이 먼저였다. 맑은 생명수가 할머니의 주름진 손우물에서 새로이 솟구쳤다. 어미개와 강아지들의 붉은 혀가 생명교향곡을 연주하고 수선화와 개나리가 작은 나팔로 화음을 맞췄다. 마지막으로 세수를 마친 떼국물을 자두나무 밑동에 부어주었다. 자두나무는 그 새순물을 먹고 자신의 떫은 맛을 마법인 양 단맛으로 바꿨다. 오늘도 할머니에게 묻는다. 얼만큼 맑게 살아야 내 떼국물로 하늘 가까이 푸른 열매를 매달고 땅 위 꽃그늘을 적실 수 있을까요? 라는 3번 시 옆에 다른 3번이고 도정신문에 한때 연재했었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도지사님 바뀐 뒤로 제가 이제 소중해 선생님한테 양보해서 지금 소중해 선생님이 그 뒤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37편의 싱이를 이렇게 산문을 달아서 연재를 했어요. 18편만 더 쓰면 선집, 시 선집을 엮을 수 있는데 제가 잠깐 지금 쉬고 있습니다. 자, 다시 청소년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도둑 제목이 누가 읽어야 할지 알겠죠? 네, 그거네요. 도둑 이정목. 내가 가출한 사이 도둑이 다녀갔단다. 내 또래일 거라고 했다. 내 메이커 점퍼와 700 묵은 돼지 저금통을 가져갔단다. 근데 도둑이 변태인 것 같단다. 책상에 개어놓은 팬티도 가져갔단다. 가출했다가 보름 만에 돌아온 내 안부는 묻지도 않고 젊은 놈이 안 됐다고 혀를 찬다. 언제 들어올지 몰라서 문단속 안 했더니 오라는 놈은 안 오고 밤손님이 들었다고 한숨 내쉰다. 고개 숙이고 눈알은 골렸지만 나는 끝내 자백하지 않았다. 도둑이 사실 나였음을, 문을 잠그지 않은 마음 때문에 괴로웠음을, 신발장에 올려놓은 지갑 때문에 흔들렸음을, 달맞이 꽃처럼 환한 거실을 엿보려고 밤길 달려왔던 적 많았음을. 참. 아니 근데 제목만 보고 읽으라고 그랬는데 변태까지 나오니까 조금 미안해집니다. 요건 아닙니다. 변태는 아니고 도둑은 이 땅에 아름다운 미인과 함께 사는 사람은 다 도둑이야. 그러고 보면은 참 문을 활짝 열어놓은 미인도 문제야. 그 문을 활짝 열어놓은 미인 때문에 큰 도둑이 생겨요. 그래서 사자성어로 대도무문이라. 자, 이 살짝 와서 팬티 가져갔죠? 약간 메이크 점퍼도 가져가고. 또 엄마는 또 살짝 왔다 간 걸 알아요, 몰라요? 알 거예요. 알아요. 그러니까 지갑도 살짝 돈도 좀 넣어서 올려놓고 또 다시 팬티도 또 이렇게 해놓고 이놈이 들어올 집에 가출을 했는데 집으로 돌아올 어떤 뭐가 있어야 돼. 빌미가 있어야 돼. 빌미. 이건 뭐냐면 엄마나 아빠가 항복했으면 좋겠는 거야. 야, 팬티 이거 그랬잖아. 돌아와라 팬티 빨아놓았다. 돌아와라 청바지 빨아놓았다. 응? 옛날에
광천중학교 제가 근무할 때 아주 오래전이죠. 청바지 안 빨아놨다고 가출한 애가 있었거든. 근데 입고 가야 되는데 청바지 안 빨아놨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아주 유행했던 말입니다. 집에 돌아와라 청바지 빨아놨다. 이거. 그때는 청바지도 이제 길. 운동화 빨아놨다. 그때 이제 나이키 운동화 빨아놨다. 이런 걸 패러디해서 뭐 친구들끼리 많이 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빌미가 없는 거야. 그런데 또 엄마 입장에서는 또 아빠 입장에서는 또 요거 단단히 바깥에서 완전히 나가는 건 아니니까 지발로 다시 들어와서 이렇게 반성할 때까지 참는 거야 또. 바깥에 애가 살짝 왔다가 이렇게 왜? 비번을 안 바꿨잖아. 통과. 집 나갔을 때 다시 들어오지 마 했을 때 비번을 바꿔야지. 제일 먼저 바꿔야지. 그래서 가출하면 나간 놈 있고 생해. 집 나가서. 그런데 그것도 자존심이라고 또 서로가 버티다가 완전히 다시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참 사람들 찾으러 많이 갔죠. 애들이 어디로 갔대? 그것까지 알려줘요. 영등포로 간다고 표 끊으시오. 그러면 영등포 실제 가. 담임이 엄마 아빠는 저쪽 찻집에 있으라고. 어떻게 하냐? 아 여기서 5군데만 가면 걔 있습니다. 우리가 영등포에서 딱 내려서 쫙 쳐다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집 이렇게 딱 옛날 같으면 레스토랑 아. 2층 알바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요즘 같으면 찜질방, 또 주유소, 정읍으로 갔다. 그러면 일단 주유소 한 바퀴 다 돌으면 대부분 거기 있어. 그 다음에 여인수, 쪽방 찾아야 되는 거야. 낮에는 PC방. 한 이틀 정도 있으면 거의 잡아갖고 와. 이 사진 보여주고 얘 안 왔쇼? 주인한테. 어이 경찰하고 같이 왔는데 왔다 갔다 어려우니까 빨리 저한테만 얘기하면 저는 부모랑 바깥에 조화 앞에 같이 왔다. 경찰이 들으면 불편하잖아. 얼른 뭐 이따가 7시쯤에 올 테니까 혼자 오셔요. 이렇게 얘기해준다. 지금은 네트워크가 워낙에 자기들끼리 잘 돼 있어서 찾긴 안 했죠. 단순 가출 같은 경우. 살아있는 경우만 확인하는 거지. 아이고. 옛날 가출이랑 네. 지금 가출이랑 애들이 많이 다르죠. 많이 틀려져. 이 체벌 거부 선언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폭력 때문에 괴로웠던 사람들 53명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밑에 보면 2019년에 나온 그런 책인데 그 안에서 제가 몇 줄만 옮겨봤습니다. 맞아도 되는 사람 이런 말 하죠. 넌 맞아도 싸. 저기 뭐에 먼지 나도록 이런 말들은 존재 사실 없죠. 이 얼마나 부당하고 슬픈 일인가. 나는 아이들에게 힘없는 친구를 때리면 안 된다고, 폭력은 나쁜 것이라고 수도 없이 말해왔다. 그런데 정작 부모인 나는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권력관계에 의한 폭력의 정당성을 가정에서부터 학습하고 내면화하게끔 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식들을 때렸단 말이야. 사랑의 매. 이 사랑의 매라는 말이 참 앞뒤가 충돌하죠. 사랑이라는 말하고 매라는 거하고 앞뒤가 의자가 연결시켰지만 두 개가 상충 서로 충동한단 말이야. 이런 말이 있어요. 교권이라는 말하고 교편이라는 말하고가 또 충돌합니다. 교권은 이제 보호할 부분인데 학습권도 있고 교권도 있어요. 교사의 권리도 있고 학습자의 권리도 있어요. 근데 교편이라는 말의 한자는 편자가 채찍 편자예요. 채찍. 가르칠 교자를 보면 교자에 위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본받을 효자인데 요게 손으로 막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손으로 막대기를 잡은 거예요. 그게 이게 옆으로 요게 이렇게 하나 있죠. 이게 이렇게 둥구를 문이라고 하는데 문자 비슷하게 돼. 가르칠 교자가 이렇게 본받을 효자의 아들 자자에 이렇게 돼 있죠. 요 옆에가 손으로 매를 붙잡고 있는 그게 둥구를 문자예요. 본받을 효자는 손 두 개지만 요거는 배울 학자 안에도 있어요. 이렇게 양손으로 본받을 만한 책을 책상 위에다 놓고 앞에 앉아 있는 아들. 그게 배울 학자잖아요. 근데 이 교자는 가르칠 교자에는 매가 들어있어요. 근데 편은 채찍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회초리가 들어있고 편에는 채찍이 들어있어요. 이 종아리 짤짝짤짝 손바닥 철썩철썩 때리는 게 교라면 편은 그냥 엎드려 놓고 그냥 가죽으로 때리는 거예요. 노예 때리듯이. 그래서 처음부터 한자 속에 가르치는 자는 그 가르친다는 목표 하에 폭력을 쓰는 그게 글자 속에 들어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추구집 배울 때 이런 한자 배웠죠. 할로 이자. 하다 되다 할 때 위자. 그 위에 요게 손톱 조자거든요. 손톱. 이건 손톱이지만 여기 손톱이지만 이 윈도우 빌드는 곧 만료됩니다. 근데 그거는 송곳 같은 거예요. 밑에 이렇게 돼 있는 점 4개가 돼 있는 부분이죠. 하루 이자에 보면 하다라는 요 4개는 코끼리의 발이에요. 위에는 코끼리의 귀와 엉덩이. 그러니까 코끼리를 송곳으로 찍어가면서 뭔가를 하게끔 훈련을 시킨 거예요. 코끼리. 여기 왜 쇠로 묶어가지고 1m짜리 쇠줄을 딱 묶어가지고 어려서부터 계속 찍어가면서 뭘 가르쳐. 집어 올리게 하고 도화기 빼기도 가르치고 집 나르는 것도 가르치고 순종하는 걸 가르쳐요. 그리고 나중에 이 쇠 자기 발 묶었던 쇠 공이 이만한 공이에다 묶어놓는데 그걸 풀러주잖아. 그래도 1m 반경에 끌고 가지 않으면 안 움직여요. 처음부터 움직이지 않는 것부터 가르쳐. 그리고 어떤 행위를 해야 밥을 줘. 그렇지 않고는 계속 피날 때까지 찍어. 그래서 하면 된다 그러지. 코끼리를 훈련시키는 거에서 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다라는 말은 될 때까지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위하는 그런 거로 글자가 돼버렸어요. 군대에서 뭐 하라면 까라면 뭐를 해 그런 말 하지. 이게 정말 군사문화 아주 나쁜 거죠. 그래서 뭔가를 할 때는 해라가 아니라 함께 하자의 천유양이 돼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해볼 거야. 엄마 아빠가 먼저 할 거야. 엄마 아빠 지금 뭐 하고 있지? 책 읽고 있잖아. 너도 그러니까 저쪽에서 책 좀 보고 이 노는 걸 같은 시간에 놀자 이래야 되는데 엄마 아빠는 계속해서 시리즈물 그 드라마 보고 막 저 방에서 막 바깥에서 웃는 소리 들리고 막 아버지 막 술 먹고 와가지고 이러고 막 하고 그러니 뭔 공부가 되겠어. 같이 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한국 남성의 가부장적 기득권은 폭력을 강화시키기에 좋은 조건이다. 이걸 잘 몰라. 남자들이 집안에서 권위를 너무 찾아.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되기보다 친구 되기가, 선생님 되기보다는 친구 되기가, 남편 되기보다는 아내 되기보다는 동반자, 반려자, 친구 되기가 정말 중요해요. 어느 한쪽 남편, 옆편이 아니라 이 옆편내, 남편내가 아니라 동행하는 반려자가 된다. 어깨동무를 해서 나란히 하는 평등 구조가 돼야 되는데 가부장적 질서, 부부유별의 가부장적 질서 가다가 이게 세대별로 사니까 또 장유유서가 있었죠. 예절은 따뜻한 거예요. 서로 보듬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횡의 질서는 복종 관계야. 상하 관계야.
그래서 예절을 상호관계의 복종, 무조건 아랫사람은 복종해야 되고 윗사람은 폭력으로 놀라야 되고 이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손주나 며느리를 보듬어주고 아랫사람은 존중해주고 이러한 인간적 예의적 관계 속에서 존중하면서 가부장제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 사람이 위에서 쭉 해가지고 막 폭력을 휘두르고 나머지 저쪽 구석에는 애들이 떨고 있고 아버지가 저기서 헛기침만 하면 야 아버지 자 조용히 해 꼬투리 안 잡히려고 그렇게 하고 그러면 저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한다고? 그런 집을 집구석이라고 그래요. 집 안과 집구석은 집 안은 둥글어 우리가 사람을 껴안을 때 둥글잖아요. 근데 집구석은 삿대질이 있어.